자, 먼저 이야기할 거는요, 유압 시스템입니다. 유압 시스템은 우리 교재 294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유압 시스템, 하이드로드롤릭 시스템, 우리 기계공학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장치고요. 이 내용은 늘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유압식 채굴 기계나 불도저 이런 쪽에 큰 힘을 내야 될 때 이 유압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유압 시스템, 유압을 이용한 기계가 되고요. 자, 간단한 유압 시스템에서 힘, 압력, 유압계의 면적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유압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압 시스템 내부에 있는 압력이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A 부분하고 이렇게 A2 부분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서의 P 이게 일정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유체가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에 그 압력이 일정한데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1번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력이라는 것은 힘 나누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유체가 차 있다고 하면요. 이 1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번 피스톤에 미는 힘 F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은 뭐가 되냐면 F1 나누기 여기 면적 A1이 되고 이게 P1이 됩니다. 그리고 A2 쪽에 압력을 보게 되면 A2에 발생하는 힘 F2 나누기 이 단면적 A2는 이게 P2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압력의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P1과 P2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압 시스템 내에서 압력은 거의 일정. 여기서 거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압력은 일정하다고 놓고 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를 풀이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이용합니다. 따라서 P가 일정하기 때문에 P1과 P2가 같고요. P1, P2는 각각 F1 나누기 A1이었고 P2는 F2 나누기 A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같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4개의 항이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F1이 들어갈 때 F1이 입력되면 이러한 유압 시스템에서 F2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F2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여기 F2는 이 두 개의 식에서 본다고 하면 F2는 F1 곱하기 A1분의 A2 되죠. 그래서 F2는 A1분의 A2 곱하기 F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게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F1이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A2가 A1보다 크죠. 따라서 A2가 이게 A1보다 크고요. 그러면 이게 A1분의 A2는 뭐예요? 1보다 크죠? 따라서 F2, 이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힘입니다. 이건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인풋으로 들어간 F1보다 F2가 A1분의 A2가 이 시스템에서 크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인풋보다 F2 나오는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폭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유압 시스템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적은 힘을 넣고도 유압 시스템을 통해서 큰 힘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유압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힘 F1, 여기 F1이 구동 피스톤, 즉 입력 피스톤이죠. 피스톤 1을 힘을 줘서 L1만큼 이동시킵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기름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비압축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유체가 비압축성입니다. 이 유체는 비압축성.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그 밀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F1이 L1만큼 유체를 밀게 되면 이 A2 부분에 있던, 즉 2 부분에 있던 그 피스톤도 여기서 밀어냈던 그 유체의 부피만큼 밀려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피스톤은 어떻게 돼요? 2번 피스톤은 자, L2만큼 이렇게 밀려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 부분과 밀려난 부분의 부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표현하면 이동한 유체의 최적은 일정하다. 그리고 그 유체는 비압축성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 쪽에서 우리가 민만큼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 A1 곱하기 이동거리 L1입니다. 그 다음 여기 P동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A2 곱하기 L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L2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2는 A2분의 A1 곱하기 L1이에요. 자, 이게 1번 쪽에서 움직인 거리고 이게 2번 쪽에서 움직인 거리인데 자, A2분의 A1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죠. 이거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민 쪽에 1번 쪽에서 이동한 거리보다 2번 쪽 종동 피스톤의 움직인 거리가 더 적어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A1보다 A2가 큰 유압 시스템을 쓰게 되면 힘을 F1으로 밀면 F2의 힘은 A1분의 A2 그래서 1보다 큰 힘이 나오게 되지만 대신 뭐예요? 우리가 밀 때 작은 힘으로 더 많은 거리를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1이 L2보다 적다. 그래서 이러한 유압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F1을 눌렀을 때 나오는 힘 F2는 이 단면적의 그 크기에 비례해서 그죠? 더 큰 힘이 나오지만 대신 이동 거리는 짧아진다. 결국 그럼 뭐예요? 큰 힘으로 짧은 거리를 가는 것과 작은 힘으로 긴 거리를 가는 것 결국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고 대신 나오는 그 힘의 크기는 F2에서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L2는 A2분의 A1 곱하기 L이다.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구동 피스톤과 종동 피스톤 사이의 속도 관계는 어떻게 되냐? 바로 앞장에서 어떻게 있냐면 L2 종동 피스톤에서의 그 움직인 거리 L2는 A2분의 A1 L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L은 우리가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동일한 시간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즉 미분하는 거죠. 뭐 아니면 시간으로 나눠도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평균 어떤 기울기 그걸 생각해도 되니까. 그래서 평균 이제 속도가 되겠죠. V2는 이 단면적은 시간하고 무관하니까 A2분의 A1 V1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 관계는 이와 같이 돼요. 속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V1이 어떤 특정한 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A2분의 A1 이건 뭐가 됩니까? 이게 A2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게 1보다 작죠.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는 여기 종동 피스톤 두 번째 피스톤의 속도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쪽 구동 쪽에서는 이게 빨리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되지만 나오는 그 아웃풋 쪽 종동 피스톤 쪽에서는 느린 속도로 짧은 거리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몇 가지 유압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 A번은 여기 나오는 여기 레버 있죠. 그래서 핸드 액티베이티 펌프예요. 손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 기어나 로타리 펌프 시스템, 여기 나오는 펌프를 쓰고 있죠. 이런 기어나 로타리 펌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유압 시스템이 됩니다. 자, A의 작동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여기 하중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손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고 칩시다. 이걸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자, 먼저 이 부분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지금은 이 하중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걸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자, 이 부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한번 하중을 올리는 쪽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하중을 올리려고 하면 수동 펌프의 팔을 아래로 민다. 자, 밑으로 내리면 이걸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유체들이 쭉 밀려서 이 유체들이 밀림으로 해서 이쪽 하이 프레셔 체크 밸브가 열림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유체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피스톤이 위로 쭉 올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중을 낮추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릴리즈 펌프 이 부분 유체가 빠지도록 하는 밸브 이 부분을 오픈하게 되면 유체가 이쪽으로 쭉 빠지기 때문에 이 로드는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중을 올리려고 하면 이 펌프의 팔을 밑으로 내리고요. 하중을 낮추려고 하면 여기 나오는 릴리즈 밸브를 우리가 오픈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 펌프 작동. 자, 여기서는 여기 펌프가 있어요. 여기 펌프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 펌프를 우리가 온오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온을 시킵니다. 그럼 펌프가 작동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펌프에서는 이 유체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그럼 이 유체들의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때 이 컨트롤 레버가 여기 밑에 있어서 막고 있었다면은 자, 이거는 이 로드는 그냥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컨트롤 레버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 펌프들에 의해서 유체 압력이 커졌었던데요. 그 유체의 높은 압력들의 유체들이 이쪽으로 쭉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여기는 이제 막혀 있으니까 여기는 압력이 높고 쭉 오게 되면 여기 나온 로드를 쭉 위로 올리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하중들이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내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컨트롤 밸브를 컨트롤 레버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더 이상 이 고압의 유체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대신 여기에 있던 유체들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이를 쭉 지나가고 여기 리저버에 가서 유체들은 다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리저버에 있는 거에서 다시 펌프를 통해서 가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 유체들이 이쪽으로 와서 다시 로드를 위로 올리게 되고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 컨트롤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압 시스템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예제 10.1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압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구하랍니다. 지금 유압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이쪽 부분이 P가 컨스탄트하다, 일정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과 2번 사이에서 이제 그 압력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 F2를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P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P1하고 P2는 같고요. 자, 1번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이 M1이라는 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게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F1은 뭐가 되냐면 M1G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힘 나누기 여기 단면적, 여기 나오는 단면적이에요.
A1. 요것은 P2, F2 나누기 A2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F2는 어떻게 돼요? A1 분의 A2 곱하기 F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F2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방법 2로 한번 봅시다. 방법 1은 그대로 그냥 수치를 미리 대입해서 하는 것이고, 방법 2는 여기처럼 먼저 우리가 문자로 풀이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자, F2는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질량을 우리가 M2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F2는 어떻게 됩니까? M2G가 되죠. 무게 M2에 의한 질량 M2에 대한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2는 이 식 가지고 오면 A1분의 A2 F1이 되고, 요게 뭐가 돼요? mg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1 분의 A2를 한번 봅시다. A1의 반지름이 우리가 R1이라고 하면 이 A1의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빗선이 원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파이 R 제곱. 그래서 첫 번째 1에 대한 것은 파이 R1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파이 R2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M1G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요거는 F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mg는 어떻게 됩니까? g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파이 r1 제곱 분의 파이 r2 제곱 곱하기 m1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r1하고 r2 한번 집어넣으면 r1은 5cm고 r2는 15cm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는 없어지고 이건 어떻게 돼요? 5의 제곱분의 15분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3의 제곱 남는 거죠. 3의 제곱. 그래서 남는 거는 이게 다 해서 이게 3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00kg에서 M2는 900kg이 돼요. 그래서 이 유압 시스템 보면요, 이 단면적이 3배가 되니까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은 뭐가 돼요? 그 단면적의 제곱해서 9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9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볼 때 예제 10-2는 여기서 끝납니다. 10-12는 여기서 끝나는데 추가적인 문제를 더 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유압 시스템에서 M1을 우리가 뭐 10cm를 움직였다. 10cm 내려왔다. 그러면 M2는 몇 cm가 올라갈 거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M1이 내려올 때에 어떤 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 M2가 올라가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자, 이 M1을 우리가 얼마 거리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이 유압 시스템이 한 일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M1을 우리가 M2를 몇 초 만에 몇 센티미터 올렸다.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일과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압 시스템은 최소한 그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일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워크, 그리고 파워, 일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1번과 2번의 어떤 움직이는 거리,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예제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런 전반적인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다 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압 시스템 설명을 마치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응력,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힘 부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압력도 그렇고요. 지금 나온 응력도 그렇고 어떤 면적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한 겁니다. 즉 물리량으로 보면 힘 나누기 면적에 대한 물리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압력과 관련되는 것도 힘 나누기 면적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응력도 이 면적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물리량으로는 힘 나누기 면적이 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응력은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매일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뭐 재료역학이라든지 또 타 여러 과목에서 이 응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잘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응력,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면적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관한 척도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면적이 되겠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a measure of the intensity of force acting over an area. 그래서 force divided by area. 이게 바로 응력이 됩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압력도 힘 나누기 면적이었는데요. 그럼 응력하고 압력하고 차이가 뭐냐?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이 응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응력에 발생시키는 이제 힘이 있어요. 힘이 이처럼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어떤 뭐 바닥면들이 있고요. 여기 이러한 구조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구조물의 힘이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가해집니다. 그럼 이 힘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 부재는 이 힘이 보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성분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normal component 수직 부분에 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 바닥면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밀면서 바닥면을 밀려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shear component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힘에 의해서 응력들이 나타날 때는 이런 수직 성분과 전단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힘이 각도를 가지고 작용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수평 요소는 shear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 요소는 normal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로 우리가 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힘의 요소들이 이렇게 수평 요소와 수직 요소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요소들을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수직 요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노멀 이 수직 요소로 되어 있는 힘을 가지고 계산한 그 응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직 응력 normal stres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면적에 대한 응력이라는 게 면적분의 힘이거든요. 근데 힘 중에서 수직 성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직 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 수직 응력은 압력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압력은 뭐냐면 그 면에 대해서 수직한 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 성분을 가지고 노멀 스트레스를 뭐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단 응력, 쉬어는요, 면적에 대한 힘의 수평 성분입니다. 수평 성분으로 우리가 단면적을 나눈 거, 그걸 가지고 쉬어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와 전단 응력, 쉬어 스트레스를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힘이 이렇게 엇비슷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힘 위에서 힘의 수직 요소가 누르는 노멀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이 수평 요소, 힘의 전단 요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쉬어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응력하고 압력이 보니까 힘 나누기 면적으로 동일한 물리량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자, 압력은요 어떤 고체 변형을 유발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나누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그 고체 변형을 유발하게 되는 외부 작용력 나누기 면적이 되겠고, 응력은 이러한 외부 작용에 의해서 고체가 자기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발휘하는 내부 저항력 internal force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internal force 나누기 면적이 바로 응력입니다. 그래서 이 응력의 내부 저항력이죠. 그래서 재질이 자기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력으로 가져요. 근데 이 내부 저항력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 저항력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 나 항복합니다. 더 이상 이 물체를 형태를 그대로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순간 뭐예요? 그 물체들이 소성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의 크기의 응력 가지고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응력의 차이는 그렇다. 그래서 압력은 외부에서 그 물체에 가해주는 외적인 힘이에요. 그걸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응력은 그런 여러 가지 외부 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그 힘에다가 나누기 면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응력이 어떤 힘이 그죠? 여기 어떤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여기 내부에서 나오는 이 응력 어떤 특정한 응력보다 커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항복. 그래서 항복 응력이 항복 강도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응력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공학도는 여러분이 선택한 재료가 주어진 하중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구조물이 작동을 하거나 운영이 되려면 어떤 그 크기의 하중을 받아요. 근데 그 구조물에 그런 하중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거동하느냐, 예를 들면 변형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요즘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 디자인을 멋있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5명이 타면 밑으로 30cm 정도 처진다. 차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설계한 디자인이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어떠한 하중을 받게 되면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한 이 재료의 선정이라든지 설계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동을 알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주어진 하중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나무를 써서 전기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것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을 써서 만드는 경우, 또 일반 스틸을 써서 만드는 경우,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 같은 형상이라도 다 변형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건 왜 그래요? 재료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파괴가 없도록, 그리고 지나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안전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의 특성 중에 이제 하나가 공학적으로 여기 탄성 계수입니다. Modulus of Elasticity, 영즈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탄성 계수 또는 영즈 모듈러스, Modulus of Elastic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료를 당기거나 이건 인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재료를 당길 때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혹은 압축할 때 얼마나 잘 압축되는가, 요걸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값이 클수록, 이 탄성계수의 값이 크게 되면 재료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어느 재료가 더 많이 늘어나는가, 러버, 알루미늄, 스틸이 있어요. 같은 힘으로 했을 때 고무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되고 스틸이 가장 적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게 탄성계수가 제일 크다는 겁니까? 같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늘어나는 양이 작은 이 스틸이 탄성계수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재료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탄성계수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 돼요. 특성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정 부분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자, 이 탄성계수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한번 배운 적 있는 이제 후쿠의 법칙,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른 뭐 변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후쿠의 법칙 이미 배웠습니다. 후쿠의 법칙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훅스로 F는 KX입니다. 여기서 스프링이 있을 때 스프링에 대해 힘을 가하게 되면 이 X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관계 F = KX를 만족하는
여기 K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스프링 상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프링 계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후코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요. 응력 여기 나오는 시그마와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리크 문자를 가지고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그마와 그 다음에 변형률 엡실론 여기 나오는 변형률 입실론 요거와의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결론을 말하면 시그마는 2 입실론입니다. 여기 나온 2는 뭐예요? 이게 탄성계수라고 했죠. 탄성계수.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훅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프링 계수 F는 KX. 자, 이때요. 우리가 양변에다가 한번 A로 단면적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F는 KX에서 F는 뉴턴이 되는 거고 여기 늘어나는 길이는 요거는 길이 단위 미터가 되는 거고 지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스프링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n이기 때문에 요게 x이기 때문에 요거는 n분의 n 즉 길이분의 그 다음에 n 하중 요러한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양변을 우리가 여기 a로 한번 나눠 봅시다. 왜 나누냐면은 응력은 f 나누기 a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변을 a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F를 A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로 보면 N 나누기 미터 제곱. 그래서 요건 뭐가 돼요? 요거는 여기 사실은 요게 파스칼 단위가 되는 거죠. 파스칼. 그 다음 이 부분도 우리가 A로 나눠야 되죠. 나누기 A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그대로 씁시다. 단위만 그대로 쓸게요. 뉴턴 퍼 미터 오고요. 그 다음 미터 그대로 옵니다. 나누기 A 했기 때문에 미터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거하고 요렇게 한번 봅시다. 분모의 미터가 있고 분자의 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쓰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미터 제곱분의 뉴턴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미터 제곱분의 뉴턴 요거는 이제 파스칼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파스칼. 그리고 미터 나누기 미터 길이 나누기 길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니트 리스 무차원이 되는 거죠. 유니트 리스가 돼요. 자,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훅스로에서 양변에 이렇게 A로 나눠주게 되면 F 나누기 A는 이게 응력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시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요 부분은 스프링 상수와 관련됐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 탄성계수 2가 되고요. 여기는 늘어나는 길이를 또 길이 차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길이분의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변형률이라고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엡실론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훅스의 법칙은 요건 이제 스프링에 관련되는 거는 F는 KX가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재질의 응력과 변형률로 상관 지으게 되면 여기 후크의 법칙은 시그마는 2 입실론 됩니다. 시그마는 2 입실론.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여기 나오는 무차원인 변형률.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그마는요. 수직 응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탄성계수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죠. 실험으로 측정되는 재료의 물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엡실론 요거는 수직 변형률. 왜냐하면 여기 응력 자체가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 변형률도 수직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에 대한 길이의 변화량 즉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길이 변화량 나누기 원래 길이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엡실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자, 그러면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같은 인장 시험기가 있습니다. 인장 시험기에 있을 때 여기에다가 시험기에다가 시편을 달아요. 시편을 달고 여기 이 부분에 시편을 달아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힘으로 가해줍니다. F라는 힘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C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C편의 단면적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편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X도 알게 됩니다. 그죠? 힘을 가해주고 힘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알고 단면적도 알고 늘어난 길이는 우리가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 시험기와 C편을 이용해서 인장 C편을 이용해서 근데 왜 인장 C편을 하느냐? 인장이라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축을 하게 되면 조금만 힘을 힘을 가하는 부분이 축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대로 압축되지 않고 C편이 확 버클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인장력입니다. 그래서 인장 C편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가해진 하중 F와 늘어난 길이 X를 요거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실제 C편은 이렇게 사각형은 아니고 그 원형으로 된 것들을 사용하고요. 여기 A를 알고 힘을 가해준 걸 알고 원래 길이를 알고 늘어난 X를 안다고 하면 자 앞에서 훅스의 법칙에서 나오는 시그마는 2 입실론에서 시그마는 여기 나오는 힘 나누기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기는 탄성계수, 요거는 영주 모듈러스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F는 가해준 힘이니까 알고 단면적은 원래 C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E는 이제 계산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 알아내야 되는 것이고 X는 늘어나는 길입니다. 늘어나는 길이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는 길이, 아는 것 그리고 L은 초기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면 E를 여기 나오는 FA, XL 아는 정보들로 쓰게 되면 E는 어떻게 됩니까? E는 FL 나누기 A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탄성계수 E는 가해준 힘 곱하기 원래 길이 L 나누기 단면적 곱하기 단면적 그리고 늘어난 길이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동일한 하중 F가 동일할 때 재료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 X가 크다는 거죠. 여기 X가 크다는 거죠. X가 크면 어떻게 돼요? FLA는 다 일정한데 X가 크게 되면 E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하중에 재료가 많이 늘어날수록 E는 작아진다 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어떤 전형적인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응력 변형률 선도가 되는데 우리 책에 이제 3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자, 3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마일드 스틸에서 그러니까 연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요걸 엡실론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우리가 엡실론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늘어난 길이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계산할 수가 있죠. 원래 길이 알고 늘어나는 거는 측정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 시그마는 뭐예요? 이거 시그마는 F 나누기 A죠. 가해진 힘에다가 우리가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힘을 조금씩 작은 힘에서부터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면서 여기 나오는 X 정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A 정보 F 정보 다 우리가 측정을 한 다음에 그래프에다 그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점들이 땡땡땡땡 이렇게 점들이 찍히게 되고요.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러한 형태의 오른쪽에 보이는 그러한 그래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면 어떠한 길이가 X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양인데 늘어나는 길이가 아주 작을 때에서는 여기 점들을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직선으로. 아주 X가 작을 경우 즉 변형률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들을 그려보니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떤 점 이후에는 이렇게 직선에서 많이 벗어나고 최대점 어디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파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찾아보면요.
시그마 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그마 E. 시그마 E라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시그마 E가 되는데요. 여기 뭐냐면 이러한 엡실론과 시그마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인 구간이에요. 선형인 구간. 즉 여기 시그마 이 점까지는 여기 나오는 라인들이 직선인 겁니다. 직선. 이러한 구간의 어떤 응력,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값을 탄성 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 값들을 계속 계산해보면 이 점까지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점의 특징이 뭐예요? 보면 이 그래프에서 제일 큰 응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재질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재질의 파괴 없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응력해서 이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요 스트레스 값을 뭐라고 하냐면 ultimate strength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그마 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인이 가장 크죠. 스트레인이 가장 큽니다. 이때까지 계속 늘어난 것들을 나누기 L로 해보면 스트레인이 가장 큰 지점이 되는데, 자, 이 지점에서의 그 응력값,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 F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파단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fracture, 파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단이 일어나는 이 지점을 가지고 fracture strength에서 파단 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단이 발생할 때 응력값.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시그마 E 탄성한도,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인 구간에서 제일 큰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더 올라가면 시그마 Y, 시그마 Y U와 시그마 U L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항복 강도라고 합니다. 재질이 이제 그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이 항복 강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제거가 되면 원래 형상대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그 구조물이 받는 최대 큰 응력이 항복 강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항복 강도를 넘어섰다는 거는 그 구조물이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즉 하중을 제거해도 영구적으로 남는 변형이 생기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구조물에서 최대 응력이 이 항복 강도보다는 작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이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에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력 해석을 해보면 그 구조물에 나타나는 최대 응력이 이 극한 강도보다는 작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온 그림은 재질마다 다 틀리게 되고요. 이런 건 다 실험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던 우리 탄성계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기울기입니다. 이 부분에 선형 구간의 이 슬롭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탄성계수가 됩니다. 지금은 거의 직선으로 서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좌표축을 조정해서 이렇게 뉘어지게 보이게 하면 이게 바로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시그마 나누기 엡실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시그마는 엡실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탄성한도 밑에 부분에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인 구간에서의 최대 응력을 가지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그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탄성계수가 된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는요, 시간상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그 탄성계수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좋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탄성계수들을 계산하고 측정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강성계수 그리고 전단계수라고 하는 이제 비틀림과 관련되는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탄성계수 2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강성계수 그리고 전단계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odulus of rigidity, 이거 강성계수라고 하고, 또는 shear modulu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는 여기 나오는 전단계수 그리고 shear modulu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재질이 얼마나 잘 비틀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이제 비틀림 토크를 다뤄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축이나 또는 그 막대에 대해서 그 얼마나 잘 비틀리는가, 비틀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전단계수 shear modulus 값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비틀림각 측정해 가지고 전단계수의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타워, 우리 그리크 문자로는 타워라고 하는 요거는 전단 응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G는 강성 계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감마는 전단 변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그 탄성 계수하고 연관되는 건 뭐냐면, 이 전단 계수는 이제 시그마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요건 E하고 관련되는 거고, 여기는 전단 변형률이기 때문에 이건 엡실론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비틀림각, 여기 우리가 파일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 나오는 이러한 그 실험 셋업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축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픽스드 헤드 해가지고 한쪽을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로드 레인지 인디케이터, 이제 하중을 가해주는 거죠. 여기 모터가 있고, 터닝 헤드 해가지고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에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비틀림을 가하게 되면 이 스페스먼, 이 시편이 뒤틀릴 것이고요. 그러면 그 뒤틀릴 때 얼마만큼 이 회전력 토크에 의해서 비틀림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shear modulu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 L, 이거의 길이가 L이고요. 직경이 D인 시편에 토크 T를 가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 여기 이 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이 식은 어디서 계산되어져 나오냐면, TL 나누기 JG라는, 자, 이게 있어요. 이 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틀림을 받는 경우에 토크 T를 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샤프트의 길이가 L일 때, 자, 여러분을 볼 때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토크 가하는 토크 T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비틀림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또 여기 나오는 비틀림은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J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해가지고 극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재질들이 어떻게 돼요? 축에서부터 단면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진 거리 제곱 곱하기 미소 면적들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커지면 여기 나오는 비틀림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이 재질력, 여기 나오는 shear modulu스가 돼요. 이게 크면 또 이 비틀어지는 각은 작아집니다. 이런 관계에서 요거를 G로 정리를 한 겁니다. G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적어보면 이걸 G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TL 나누기 세타가 밑으로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길이 L과 직경 D, 자 직경 D인 C편에 대한 이 극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32분의 요게 파이 D 4승입니다. 파이 D의 4승 나누기 32. 32분의 파이 D 4승을 여기다 J에다가 집어넣고 극단면 2차 모멘트 계산한 것을 넣고 여기 나오는 여기서는 이제 비틀린 각을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세타를 파이로 바꿔주면 여기 나오는 식이 G는 32TL 나누기 파이 D 4승 파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 T가 얼마 가해지는지 알고요. C편의 길이도 알고요. 그 다음에 직경도 알고요. 여기 나오는 파이는 여기서 얼마만큼 비틀렸는가 비틀린 각을 측정해서 넣게 되면 그 재질의 G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즉 계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측정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측정한 값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를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앞에서 나오는 시그마 그 다음에 2 입실론은 뭐가 있었냐면 시그마는 2 입실론 요렇게 우리가 됐죠. 요거는 수직 응력에 대한 수직 변형률에 대한 식이 되겠고 여기처럼 전단 응력과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에 의한 그 식은 타워 이퀄 G 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별표 있는 것은 수직 응력에 대한 것이고 여기 양쪽에 있는 별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이 전단 응력 그리고 전단 변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압축하고 인장에서 잘 되지 않는 강한 어떤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틀림도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E하고 G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E를 알아도 G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E는 어떻게 G하고 관련이 되냐면 G는 2 나누기 2 곱하기 1 더하기 누라는 이러한 값으로 됩니다. 이게 누라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포화손 레이셔입니다. 포화손 레이셔라고 하는 이것도 재질의 어떤 특성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면을 가진 재질을 인장을 하게 되면 길이는 늘죠. 길이는 늘어나는데 그거의 단면 방향으로는 수축되죠. 그래서 길이의 변형률 분의 그 길이하고 반대되는 그죠? lateral strain은 이게 요 B 요걸 가지고 우리가 포화손 레이셔라고 합니다. 자,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 이 lateral strain은 음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음수를 여기 네거티브 사인을 넣어서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적인 값은 이게 양수가 되도록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 값을 넣게 되면 대강 스틸의 경우에는 8분의 3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 계수 값은 탄성 계수의 한 8분의 3 정도 되는 그러한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고 여기 타워는 G 갬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비틀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요.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 비틀림 각도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냐면 측정을 할 때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바가 있으면 이렇게 한쪽을 픽스를 시키고요. 여기다 비틀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부재를 뭐 당기거나 밑으로 누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방향이 다른 힘을 줍니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이걸 가지고 커플이라고 했었죠. 커플. 자, 커플을 단면에다 가해주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쪽으로는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방향으로 토크를 가해주는 거죠. 토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토크인데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FD가 됩니다. 자, 이거를 가해주게 되면 자, 여기 한쪽이 이렇게 픽스가 됐다고 치고요. 힘을 이렇게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조물이 축이 이렇게 비틀리게 돼요. 그러면 이 끝단 기준으로 보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점이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의 거리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R 세타만큼의
그 변이가 생긴 겁니다. 요 점이 회전을 요만큼 해서 돌아간 거예요. 거리로 나타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셋업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비틀림 각도를 측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나온 토크가 크면 비틀림 각이 클 것이고요. 길이가 길게 되면 이 비틀림 각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폴러 모멘트 이너시아, 극관성, 그 극단면 2차 모멘트가 크게 되면 비틀림이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비틀림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단 계수가 크면 클수록 이 비틀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 여기나 세타는 JG분의 TL이 됩니다. 요게 이제 비틀림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비틀림. 그와 반해서 이 축에다가 우리가 축 방향으로 힘 F를 가했을 때 늘어나는 축 방향으로의 인장량은 어떻게 돼요? 힘이 커지면 커지고, 길이가 길면 꼭 커지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크면 늘어나는 양은 줄고요. 그 다음에 이 탄성 계수가 크면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비틀림, 요거는 인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전단 능력은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가? 전단 능력. 자, 이런 전단 능력이 이제 중요한데요. 응력은 원래 어떻게 계산됩니까? 응력은 힘 나누기 단면적이죠. 힘 나누기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힘은요, 여기 지금 나타나는 힘은 토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토크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토크는 이 단면을 이제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 되는데, 토크는 거리 곱하기 힘이에요. 그죠? 거리 곱하기 힘이기 때문에, 자, 이 단면적이 이렇게 있을 때, 토크 T가 될 때, 이 T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여기 타워 있죠? 여기에 타워, 여기 나오는 타워가 요게 전단 능력이에요. 자, 전단 능력, 요 미소 면적의 전단 능력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DA, 면적하면 요거는 뭐예요? 여기 미소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타워 곱하기 DA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로를 하게 되면 요게 미소 면적까지의 그 토크가 되는 거죠. 이 토크를 이 전 면적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0에서부터 이 반지름 R까지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계산하면 이 단면에 가해지는 토크가 되고, 우리가 거기서 여기 나오는 타워, 여기 나오는 전단 능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계산해 보면, 자, 이건 이제 간단한 적분이죠. 여기 보면 타워 곱하기 로 DA를 자 0에서부터 R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R까지 하겠다는 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계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워 로가 있었는데 요거를 요렇게 분해합니다. 앞으로 타워 꺼내고요. 요거는 모든 단면적에 있어서 걸쳐서 일정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꺼낸 것이고요. 여기 로 제곱을 하고 여기 로를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트릭이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위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뭡니까? 단면적에 대해서 전체 단면적, 미소 단면적을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제곱해서 다 더한 것.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극관성 극단면 2차 모멘트, 폴라 모멘트 이너시아 J가 돼요. 자, 그러면 T는 뭐예요? 로 타워 J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타워로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이 됩니다. 타워로 정리해보면 타워는 TR 나누기 J, 타워는 TR 나누기 J가 돼요. 그래서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 그 다음에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J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계산되고, 요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전단 능력 타워는 뭐하고? 쉬어 모듈러스 곱하기 갬마. 여기에는 이거는 그 비틀림 변형률이라고 했었죠. 그죠? 쉬어 전단 변형률. 이렇게 타워는 G 감마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감마 변형률, 요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변형률은 뭐예요?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세타가 늘어나면 자, 이동한 이 점이 이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회전한 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빨간색 호의 길이가 되는데 호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r 세타. 자, r 세타고 나누기 길이 자, l로 합니다. 그럼 l분의 r 세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비교를 해보면 시그마는 이 입실론은 뭐와 같냐면 타워는 G 갬마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타워가 여기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시어 스트레스였죠. 시어 스트레스는 뭐하고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밴딩 스트레스하고 같은데 밴딩 스트레스는 뭐하고 같냐면 여기 나온 모멘트 나누기 I입니다. I는 second moment of area. 그렇죠. 단면 2차 모멘트고 그다음 Y는 그 중립 쪽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응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려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러한 축이 전달하고 있는 그 파워는 어떻게 되냐 Power transmitted by the shaft 토크가 가해지고 있고 어떠한 그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이 축이 전달하는 파워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파워는 P는 T 오메가가 됩니다. T는 여기 나오는 토크가 되고요. 오메가는 뭐냐면 이거는 각속도가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자,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넣으면은 축의 동력은 2파이 TF가 돼요. 그래서 토크가 T가 가해지고 있고 그거의 주파수가 F라고 하면 그 축이 전달하고 있는 그 파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P는 동력, 파워가 되는 것이고요. 오메가는 각속도고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정리했죠. angle of twist 토크가 가해지고 있을 때 전체 길이 L에 대해서 어떠한 각도가 뒤틀리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shear strain은 계산되는 것이 요 길이 나누기 전체 길이 L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hear stress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토크가 크면 클수록 shear stress는 커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R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J 여기서 R이라고 하는 이 전체 단면에서 그냥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단면에서 shear stress가 J분의 TR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이 표면에서의 shear stress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건 on surface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책에 따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뒤에 계속해서 이제 2학년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요. 요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알겠죠? 참고사항. 우리 책에 나온 내용들은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인장 압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고 여기 나오는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비틀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해서 이렇게 알면 되겠고 이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이 부분들을 배울 때 이제 이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비틀림에 대한 부분도요. 여기 유튜브 링크가 있죠. 나중에 한번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형률 부분이 여러분 앞에서 나왔을 텐데 잘 이해가 뭐 처음이어서 완벽하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수직 변형률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단 변형률이 있습니다. 수직 변형률은 인장 압축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늘어나느냐 그리고 그것의 그 원래 길이 분의 그 늘어난 길이 압축된 길이 그걸로 계산한 그 스트레인이 되겠고 전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틀림에 의한 것입니다. 그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수직 변형률 normal strain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수직 응력에 의해서
물체가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입니다. 그래서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힘이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졌을 때 초기의 길이가 L0였고요. 그 다음 늘어난 길이가 델타 L이라고 하면 수직 변형률을 입실론은 초기 길이분의 델타 L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전단 변형률. 힘이 물체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힘이 이 표면에 어떻게 됩니까? 수직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이 전단 변형률은 힘이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합니다. 토크가 가해지면, 그죠? 토크가 가해지면 이 표면 위에 이렇게 토크들이 평행하게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이럴 때 전단 그 응력을 유발시키고, 그때 발생하는 그 변형에 의한 변형률을 우리가 쉬어 스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부분이에요.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토크 T가 가해지게 되면 이렇게 비틀림이 일어나고, 이 부분에 있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에 한 미소 면적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원래 있던 수평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뒤틀림으로 해서요, 이렇게 사각형이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으로 바뀔 겁니다. 평행사변형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각도, 여기 나오는 이 각도, 기울어진 각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단 변형률 감마라고 합니다. 자, 감마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본다면 이 각도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각도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각도가 크지 않는 경우에, 요거는 탄젠트 감마하고 같습니다. 우리 마치 x가 sin x, x가 아주 0에 가까운 경우에는 x가 sin x하고 거의 같은 것처럼 이게 x 이퀄 탄젠트 x,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갬매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 감마가 작은 경우에는 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축의 길이분의 회전한 거리, 요게 되는 거죠.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L이고요. 회전한 거리, 요건 뭐예요? 요 빨간색 부분이죠. 요거는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하면 거리상으로는 R 세타가 되죠. 그래서 갬마는 L분의 D, D는 이제 여기서 회전함으로써 해서 변형한 요 거리, 요게 됩니다. 요게 D입니다. 자, 그러면 R 세타가 돼요. 그러면 감마는 L분의 D, 다시 해보면 요거는 L분의 R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한번 보면 여기 D가 여기 나오는 R 세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L분의 D, L분의 R 세타, 이렇게 해서 전단 변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자, 비틀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자, 비틀림에 대해서 재질에 따라서 이 비틀림에 대한 파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재료가 연성 재질, 즉 브리틀하지 않고 좀 이렇게 파단될 때까지 늘어나는, 재질이 많이 늘어나면서 파단되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토크가 가해지게 되면 파괴될 때, 파괴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파괴됩니다. 전단 파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단력이 가장 큰 쪽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재료가 우리 아주 냉장고에 넣어놓은 엿가락처럼 그렇게 브리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그 인장력이 제일 커지는 쪽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크가 가해질 때 인장력이 제일 커지는 것은 45도 기울어진 이 단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리틀한 재료를 이렇게 토크를 줘서 딱 부러뜨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손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은 이 링크를 따라가서 유튜브를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없는 내용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자, 탄성계수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그리고 전단계수 시어 모듈러스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면 탄성계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포화성 레이셔를 이용해 가지고 G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대략 8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틸의 경우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탄성 계수는 약 200기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190에서 210에서 200기가파스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쉬어 전단 계수는 약 75에서 80 정도 그러한 값을 가집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탄성 계수가 약 한 70에서 79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쉬어 모듈러스는 한 26에서 30 이 정도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틸 정도가 한 200기가파스칼의 탄성 계수를 가진다 정도를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의 강도, 아까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두 개 있어요. 여기 나오는 yield strength, 요거는 항복 강도입니다. yield strength는 항복 강도. 재질의 영구 변형이 이제 생길 정도의 응력 값이 되는 거고, 이제 ultimate strength는 극한 강도예요. 그 재질이 파괴 없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입니다. 그래서 탄성 한도라고 하면 재료가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나타내고, 많은 재질에서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항복 강도로 대신합니다. 항복 강도. 항복 강도는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응력 수준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공학 설계 시 사용하고 탄성 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설계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것들이 항복 강도보다 낮은 응력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설계 기준이 되고, 극한 강도는 파괴 없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극한 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단 강도는 시편이 파단될 때 응력이고요. 재질에 따라서는 어떤 재료는 압축에서 인장보다 더 강한 경우가 있어요. 즉 압축을 인장보다 더 잘 견디는 것들이 있어요. 브리틀한 재료들이 그런데 콘크리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제 압축받는 경우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재질이 됩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제 수준을 한번 볼게요. 10.13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 단면, 구조부재의 단면을 따라 4000N의 하중이 균일하게 부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4000N의 힘이 분포하고요. 이 하중을 무사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자, 무사히 지탱한다. 이게 약간 공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냐면, 이 구조물의 응력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SY. 자, 여기 나오는 응력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이 항복 강도보다 작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먼저 이 구조물이 받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응력 시그마를 계산해야 됩니다. 시그마는 F 나누기 A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시그마는 F 나누기 A, 4000 나누기 단면적은 5cm 곱하기 5cm입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0. 여기는 또 5mm네요. 005를 해주면 여기 나오는 게 16메가파스칼입니다. 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이 16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사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항복 강도가 여기에 나오는 응력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테이블로 돌아가 봅니다. 재질의 yield strength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계산했던 게 약 16메가파스칼이니까 항복 강도가 그거보다 더 큰 거에 돼요. 한번 스틸 한번 볼게요. 스틸은 항복 강도가, 자, 일반적인 스틸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나오는 300에서 700, 그러니까 수백 정도 되는 거죠. 수백 정도 되는 거고.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5에서 500, 이게 종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16메가파스칼 나왔으니까 알루미늄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광을 써도 안전할 것 같고요. 다만 쓸 수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서는 지금 16메가파스칼보다 더 작은 것은 찾아보니까, 러버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러버는 이게 1에서 7 정도니까 러버 이외에는 대부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구조물의 재료 선택은 밀도, 재료 강도, 주위 환경에 대한 반작용, 재료 모형 등을 고려해서 한다. 그러나 본 예제에서는 재료 강도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 구조물에 나타나는 응력, 공칭 응력은 지금 16MPa이고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은 항복 강도가 16MPa보다 큰 재료들은 쓸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계수입니다. 안전계수. Factor of Safety. 이건 뭐냐면 어떤 재질을 사용할 때 그 재질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응력의 크기가 그게 항복 강도였고요. 근데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은 응력 대비 항복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은 16MPa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복 강도가 32MPa인 어떤 재질을 쓴다고 하면은 어떤 안전율이 얼마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죠. 왜냐하면 발생하는 응력은 16MPa인데 우리가 쓰는 재질은 32MPa이다. 그러면 2배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질이 160MPa의 어떤 항복 강도를 가진다. 그러면 실제로는 16MPa의 응력이 나타나는데 160MPa이니까 10배 정도의 어떤 안전율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안전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재료의 정확한 거동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감안하고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하중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걸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어떤 그 항복 강도가 실제 발생하는 응력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는 그렇게 합니다. Pmax는 파괴, 항복이 유발되는 강도. 그 다음에 P allowable은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응력. 그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항복 강도가 50인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 안전계수는 어떻게 돼요? P allowable은 실제로 그 구조물의 응력이죠.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 그렇죠? 발생 응력이고, 자, 16MPa이고, Pmax는 요거는 그 재질의 항복 강도 쓰면 되죠. 항복 강도. 그러면 대략 3.1 정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세이프티 팩터는 진짜 많이 안전한 그 어떤 안전율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경우, 뭐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율을 많이 고려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뭐 한 10 정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생력분의 항복 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10.14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전단계수 G가 보통 측정된다. 앞에서 쭉 설명을 했고요. 길이가 L, 지름이 D인 C편이 시험기에 놓여지고 있고 토크 T가 작용된다고 할 때 비틀림각 파이가 이렇게 측정된다고 했죠. 이건 실제로는 파이는 TL 나누기 JG에서 계산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지름 D인 그 원형 C편에 대한 J를 계산해 보면 파이 D 4승 5의 32TL이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T가 3450 Nm고 L이 20cm, D가 5cm,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파이가 0.015 라디안이 C편에서 전단 계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파이 들어가고 D는 5cm니까 0.05m에 4승 들어가고 여기 라디안 들어가고요. 토크하고 다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약 75GPa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원형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셔 for area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32분의 파이 D 4승이 됩니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그 극관성 모멘트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자, 단면 1차 모멘트가 있었어요.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First moment area. 요거는
면적이 그 면적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곱 면적하고 떨어진 거리를 곱해서 합한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축으로부터 단면 면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척도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센트로이드, 어떤 이 평면 도형의 도심 센트로이드를 계산하는데 쓰는 거고, 면적을 떨어진 거리하고 곱했기 때문에 다니는 거리의 삼승이 됩니다. 그래서 QX라고 하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이 단면 그 평면이 어떤 식으로 면적이 떨어져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 전체에 대해다가 X축으로 떨어진 거리니까 Y가 되죠. Y로 계산해 줍니다.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계산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YA가 되죠. 그러면 X축으로서부터의 떨어진 그 X축으로부터의 도심을 계산하는 거고, QY는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XDA를 전체를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X바, 즉 Y축으로부터 이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A, 여기서 나오는 X바는 A분의 QY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도심까지 거리 Y바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분의 QX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면 1차 모멘트가 되는 거고, 단면 2차 모멘트는 면적하고 그 면적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우리가 다 합한 것이죠. 곱한 것을 다 합한 거예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게 되냐면 굽힘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느냐, 또는 여기 디플렉션, 처짐에 대한 거죠. 이 처짐이라는 거는 굽힘으로 의해서 처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틀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멘트 쓴다고 했죠. 폴라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리아. 요거는 여기 비틀림에 대한 저항은 또 J라고 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한번 보면 면적하고 면적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리의 사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IX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IX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Y의 제곱의 DA를 계산해서 나온 것이고, IY는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X제곱 DA 계산하는 거고, J는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죠. 요거는 여기 나오는 축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건데, 이 로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면 극단면 2차 모멘트. 요거는 이제 비틀림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는 거고, 평행축 정리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어떤 임의의 축에 대한, 임의의 축 X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자, 여기 나오는 센트로이드를 지나야 되죠. 이게 여기 센트로이드입니다. 센트로이드를 지나고 있는 센트로이드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면적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 그래서 평행축 정리로 이렇게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압축성 팽창계수, 압축성 최적계수, Bulk Modulus of Compressibility,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보다 더 잘 압축이 되죠. 가스는 액체보다 더 잘 압축됩니다. 그래서 유체가 얼마나 잘 압축되는가의 척도를 우리가 여기 나오는 최적 탄성률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체의 최적 탄성률 값은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할 때 유체의 최적이 얼마나 잘 감소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EV, Bulk Modulus of Compressibility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최적 분의 최적 감소율 분의 압력 증가율.
자, 요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원래 밀도분의 밀도 증가분, 왜냐하면 최적이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입니다. 원래 밀도분의 밀도 증가분, 그 전체분의 압력 증가분. 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식으로 쓰게 되면 이 V는 원래 최적 V분의 최적 감소분 dV가 감소하는데, 자, 이걸 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dP는 압력이 이제 얼마나 증가했냐 그 부분이 되는 것이고, 밀도로는 로분의 d로입니다. 밀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압축이 가해지면 요거는 그냥 쓰면 되고, 요거 전체분의 분자는 dP,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몇 가지 유체에 대한 압축 최적 계수를 한번 보면, 자, compressibility 모듈러스가 어떻게 되는가? 자, 쭉 나오죠. 대부분 뭐 1 곱하기 10의 9승대인데, 여기 머큐리 수은 같은 경우에는 10의 10승 같이 매우 큰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P1이 이렇게 가해질 때, 자, P2가 더 크다고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거죠. 용기 안에 물이 1m 3승이 있다. 물의 최적을 1% 줄이는데 얼마의 압력이 필요할 건가? 자, 물은 원래 비압축성입니다. 거의 압축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의 최적을 1% 줄이려면 압력이 얼마나 커져야 되는가? 자, 먼저 물의 압축 최적 계수 앞에서 한번 봅니다. 워러 2.24 곱하기 10의 9승이죠. 이걸 이용합니다. 2.24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EV를 이용을 합니다. EV는 원래 최적분의 최적 감소분 분의 압력 증가분이죠. 원래 최적을 1이라고 하고 최적 감소분이 1%니까 0.001이 되고, 그 다음에 압력 증가분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걸 넣었을 때 나오는 물의 압축 최적 계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dP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곱하면 2.24 곱하기 10의 7승 뉴턴 메타 제곱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터 제곱이니까 가로 세로 1m 되는 면적에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약 여기 나오는 걸 톤으로 바꿔보면 2240톤 정도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되는 그러한 것 위에다가 2240톤을 놓으면 물을 여러분들이 1%를 부피를 압축할 수 있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M으로 쓰면요, 한 220 ATM, 지금 대기압보다 한 220배 정도가 더 커야 물을 1%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떤 면적에 걸쳐서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10.7입니다. 선형 충격량 리니어 임펄스가 되고, 요거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 시간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하는 힘의 순효과, 요걸 나타내는 게 여기 나오는 리니어 임펄스가 되겠고요. 자, 일정 시간에 걸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선형 운동량, 그죠? MV죠. MV를 변화시킵니다. 즉 선형 충격량을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F는 MA 이렇게 쓰시죠. F는 MA,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F는 MA 쓸 수가 있고, A 대신에 우리가 속도로 나타내면 dV dt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는 m dV dt가 되는 거고, dt를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F dt는 m dV가 되죠. 어떤 물체에 어떤 시간 동안 힘이 가해주게 되면 m dV, m 곱하기 V의 변화량이 생긴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풀어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F 여기 나오는 D 대신에 어떤 일정한 델타 T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F 델타 T는
M V final 빼기 M initia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식이 유도됐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MV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linear momentum이라고 그랬죠. 그죠? 선형 linear momentum 운동량의 변화가 우측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F 곱하기 델타 T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형 충격량 linear impulse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F average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평균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V final은 물체의 최종 속도, V initial은 물체의 최초 속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델타 T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어떤 시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선형 충격량, 그 다음에 이 식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선형 충격량 이 부분, 그러니까 선형 운동량이 변화되는 것이 선형 충격량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충격력, 여기 나오는 F, 이게 힘이 되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에어백, 그 다음에 완충기, 스포츠 헬멧 이런 것들 충격을 흡수하는 제품을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고층 건물에서 스턴트맨이 지표면에 뛰어내릴 때, 에어매트를 뛰어내릴 때 안전한 이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자 M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V 파이널은 멈춰서는 거고, V 이니셜은 매트에 딱 도달할 때 그 속도가 되는데, 자 이 오른쪽은 일정하다고 하면 여기서 스턴트맨에게 충격을 우리가 작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형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근데 델타 T를 크게 늘리게 되면 받는 힘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턴트맨의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F 에버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부푼 에어매트에 접촉을 시켜요. 즉 델타 T를 크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접촉 시간을 우리가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수식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에어매트까지의 높이가 45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높이가 45. 자, 그러면 에어매트에 닿기 바로 직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2분의 1 mv 제곱은,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되면 되죠. 자 2분의 1 mv 제곱은 뭐와 같아요? mgh죠. mgh입니다. 원래 45 높이에 있던 스턴트맨이 떨어져서 뛰어내리면 그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여기서 우리가 양변의 m은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 v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v 제곱은 2gh가 되죠. 따라서 v는 루트 2gh가 되고, 요걸 계산하면 에어매트에 닿을 때 속도가 29.4m/s가 됩니다. 자, 에어매트에 닿은 후에 이제 에어매트는 변형하면서 스턴트맨의 최종 속도는 V 파이널은 이제 0으로 되겠죠. 그러면 질량을 70kg이라고 한다면 평균 충격력은 어떻게 되냐? 앞에 식에서 F 에버리지 델타 T는, 자 V 파이널은 제로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은 70kg, V 이니셜은 여기서 있는 값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 이렇게 되고, 정리해보면 F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M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입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다 정리해보면 여기 요거는 제로 되고 마이너스 29.4 M 곱하기 마이너스 29.4 나누기 델타 T입니다. 그러면 이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F 에버리지는 작아지죠. 그래서 F 에버리지의 의미는 뭐냐면 스턴트맨이 지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거 같은 힘이 지면이 스턴트맨한테 작용시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델타 T를 크게 함으로 해서 스턴트맨이 받을 수 있는 힘은 작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45m 떨어졌을 때
스턴트맨에게 작용되는 평균 발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타임 오브 컨택 델타 T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20kN에서부터 0.2kN까지 아주 우리가 거의 몇 배입니까? 한 100배 정도의 차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형 충격량이 중요하고, 이 선형 충격량에서 우리가 이 선형 운동량의 변화 이식이 되는 거죠. F 델타 T 이퀄 mv 파이널 빼기 mv 이니셜, 요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10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3시간에 가서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힘이 무엇인지 힘의 단위들 잘 필요해 줄 필요가 있고, 뉴턴의 법칙 기억해야 되고요. 압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응력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체에 힘이 주어졌을 때 힘으로 인해서 응력이 나타나고 모멘트, 일, 선형 충격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의 응력, 그 다음에 모멘트, 일, 선형 충격량 구분을 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예제 수준에서 약간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0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